안녕 아이들. 자, 오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강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란의 극복에서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전쟁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호란이 나와 있는 내용과 이 호란 이후에 중국과의 청나라와의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막 선생님이 추문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아내가 와이프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후줄근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또 영상을 찍으면 창피한데, 하기야 이 옷은 작년에 보니까 작년 아이들이 이 옷을 입고 올 때마다 허수아비에 나왔다 라고 했던 옷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조선의 대외관계는 4대 교린 정책이었다가 일본에 큰 변화가 생겼죠. 일본이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병 가도를 내세우며 결국 1592년 전쟁이 일어났고, 7년간의 전쟁이 이렇게 펼쳐졌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했던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활약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해냈다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인구가 급감하고 문화재가 불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고 살 문제가 어려워지는 도와 황폐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명나라, 우리를 도와서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에서는 쇠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그간 견제해왔던 여진족들이 부흥을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명, 그리고 후금이 건국했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의 막부는 아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쿠가와 막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막부가 에도에 성립되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는 우리나라를 중앙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이 있고, 그 북방엔 여진족이 세운 후금, 그리고 중국 쪽엔 명, 그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가 수립된 과정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겼으니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이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바뀌게 됐죠. 여러 가지 해석에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왕 중에 한 명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들어서는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몹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광해군을 앞에 있던 연산군처럼 쫓겨났기 때문에 여전히 왕의 명칭, 묘호가 아닌 왕자 때 명칭, 군호로 쓰고 있지만 군호로 계속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전쟁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을 펼쳐야만 했어요.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복구 사업이라고 하면 양안, 호조. 양안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전국에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 확인했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호족을 통해서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광해군 하면 그 첫 손가락을 꼽는 것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게 됐는데 몹시 중요한 사건이고, 나중에 8강에 가보면 수치체제의 개편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중요한 세금제도의 개편, 수치체제의 개편과 관련된 세 가지,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동법이 바로 광해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몹시 중요한 사건이에요. 국내적으로는 전후 복구 사업으로 대동법이 광해군 때부터 실시되었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사극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광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 이 대동법이에요. 백성들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법인데, 영화는 전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마치 왕이 주도해서 대동법을 시행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대동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사람은 광해군은 아니었어요. 신하로 있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대동법이 처음 실시된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인 내용인데, 앞서 봤듯이 임진왜란을 영향으로 후금이 성립됐고 명나라가 쇠퇴한다고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흔히 그들이 말하는 중원을 둘러싸고 한족의 명나라와 여진족의 후금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다 잘 써볼까? 명나라와 후금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명나라는 점차 쇠퇴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 후금은 점차 강성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일 때마다 후금이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명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후금으로 군사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조선 조정이 난리가 나요. 신하들은 군사를 지원병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또다시 영화 얘기를 하면 그 영화 광해에서도 이 얘기 나오죠. 지원병을 꼭 보내야 된다. 우리가 죽더라도 지원병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반면에 광해군은 끝끝내 지원병을 보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그때 파견 갔던 장군이 강홍립이고 왕이었던 광해가 이 강홍립을 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힘껏 싸우지 말고 너무 후금을 자극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강홍립은 힘껏 싸우지 않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되자마자 조선 조정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 우리의 은인인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보냈던 군사가 저 오랑캐 후금 여진족들에게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저 강홍립은 분명히 내통 스파이다. 적들과 짜고 지금 항복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막 성토를 합니다. 그러자 광해군이 강홍립의 가족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죠. 그리고 사실은 강홍립과 편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립 외교라고 해요. 물론 명나라에게 고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조선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할 만한 힘이 없었고, 거기다가 후금이라고 하는 강성한 신성국가, 거기다가 말을 막 타고 다니는데 아주 수월했던 이 북방 유목민족과의 전투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둘 모두의 편을 확실하게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매우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데, 이때 미국과 중국에서 한 번씩 우리나라에게 좀 더 자기 편을 들어달라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번쯤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지혜를 빌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의 중립외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홍립을 파견해서 광해군이 펼쳤던 중립외교라는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정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붕당, 다음 시간에 이제 붕당을 맡을 텐데 동인, 서인 맡을 텐데, 서인이라는 붕당에서 광해군을 비판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이 사건 중립외교를 내세우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광해군에게 나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배다른 동생. 그 동생이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얻었던 부인 임목대비에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임목대비는 오히려 광해군보다 약 7살 정도 어렸으니까 나이 어린 엄마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낳은 아들이 영창대군이었는데 광해군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인물이었고, 여러 가지 영무 사건을 둘러싸고 결국 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왕이 엄마잖아요 광해군의, 대비라는 뜻이 왕의 엄마라는 뜻인데 이 대비를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면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내쫓았다. 그래서 폐모, 엄마를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폐모살제를 했다라는 이유로 광해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앞에 연산군을 쫓아냈던, 그래서 중종으로 왕이 바뀌었던 사건. 그 사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종 반정이라고 그러죠. 이 사건 역시
인조로 왕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인조는 능양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서 아빠가 정원군이라는 사람이었고 정원군은 광해군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카였던 능양군을 왕으로 올려 세우면서 광해군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자, 인조 반정이었고 인조 반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였죠.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패모살집, 또 하나는 중립외교이기 때문에 패모살집, 죽은 동생은 다시 살려둘 수 없지만 임목대비가 다시 대왕대비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막 광해군을 꾸짖게 되고, 또 하나 그동안 펼쳤던 중립외교 이제 하지 않겠죠. 그럼 대신 중립외교 대신 뭐라고 했어요? 중립외교 대신 이제는 명나라에 친하고 후금에 대해서 배척을 하겠죠.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친명 배금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서인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친명 배금은 뭐 드러내놓고 막 명나라를 도와주고 후금 싸우자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명나라 정수로 우리나라 땅에 와있던, 우리나라 땅 그 섬에 가도라는 섬에 와있던 모문룡이라는 장수를 조선이 독일했는데,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결국 1627년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 전쟁 1627년이 정묘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 1627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빵 하고 벌어지자마자 앞서 말했지만 후금은 매우 강성한, 이제 막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등장한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막 내려오는데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발빠르게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 먼저 딱 피신을 해요. 당시 후금의 입장은 여전히 명나라와 막 다툼을 강하게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조선에 낼 수 없었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은 강화도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후금에서는, 조선에서는 서로 평화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의, 서로께 친하게 지내자라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결국 큰 피해 없이 화의가 맺어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원하는, 후금 너네가 원하는 건 뭐냐? 여기 조선과의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원한대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라면 친인척을 내야죠. 형제 관계를 맺죠. 후금이 형, 그리고 동생이 조선이 돼서 다툼을 벌이지 말자. 그리고 너네 조선이 명나라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렇다 치자. 하지만 우리를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형제 관계로 화의를 맺으면서 1627년 정묘호란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중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정묘호란은 지금 벌써 임진왜란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 속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아요. 다만 조선이 가지고 있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하여 드디어 후금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 잘 표현되지 않지만 어디를 공략하냐면 북방의 유목민족을 싹 정복을 하고, 그 북방의 유목민족 하면 고려시대 때 있었던 그 나라였잖아요. 몽골을 점령하고 칸이라는 칭호를 몽골로부터 받아요. 너네는 이제 더 이상 후금은 그냥 북방 유목민족의 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 한족들이 세웠던 중원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가 됐다. 그래서 몽골로부터 칸이라는 칭호도 받고 스스로도 이제 황제 국가로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청나라. 이미 명나라는 후금의 공격으로 거의 찌그러진 상태고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거의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태고, 이제는 진정한 동아시아의 강자는 바로 우리 청나라다라고 여진족이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명나라를 대신해서 진정한 하늘의 아들 국가, 천자국이니까 조선 너네는 우리나라와 분신 관계를 맺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게 돼요. 조선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거부합니다. 야, 너네가 임금이 나라고? 너네 오랑캐잖아. 우리가 형제 관계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너네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냐라고 거부하자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자 호란이었고 인조 어떻게 해요? 역시 또 피신을 합니다. 그래 강화도로 또 피신 가면 되지.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청나라 여진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강화도로 가는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조는 어디로 넘어가를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 내까지 끊임없이 조선에 있는 조정의 관리들이 토의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 여진족들이 이제는 너무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화의를 맺자. 그들이 주장하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할지라도 그들 오랑캐인데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다툼을 벌이게 됐고 사실상 이 다툼 속에서는 주전론이 크게 우세한 가운데 계속 사건이 진행되게 돼요. 이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또 있었죠. 여러분은 좀 따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 역사적 고증만큼은 그리고 그 웅장한 영상미만큼은 너무나도 훌륭했던 영화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어요. 원래 소설이 있죠. 김훈 맞나? 그분이 썼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남한산성인데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아요. 딱 이 주화론과 주전론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던 토론한다고 했는데 토론 주제나 아니면 역사 논쟁 논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주화론과 주전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논박을 벌이는 이걸 주제로 주어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요 병자 호란 당시의 주전론과 주화론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결국 이 병자 호란에서는 조선이 안타깝게도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서 청나라의 홍타이지 태종에게 갑니다. 그래서 삼전도라는 지금의 잠실 있는 근처인데 이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삼고 구고두례라고 하는 3번 절하면서 9번 고개를 조아리는 9번 고개를 이마를 땅바닥에 대는 항복의 예법이자 신하의 예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상 오랑캐라고 여겼던 민족에게 그렇게 신하의 예를 가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와 우리와의 관계가 명확해진 거죠.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 군신 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하의 나라, 임금은 청나라, 신하는 조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4대 관계가 명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는 4대 관계가 청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호란까지의 내용이 마쳤는데 마지막에 좀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양난이라는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청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명나라 나라가 될 겁니다. 청나라에 대해서. 자, 이제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다음에 청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군시관계를 맺긴 했지만 사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청나라의 관계는 조선 내에서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에게 복수하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부시자, 정벌하자라고 주장한 북벌론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북벌론을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임금이 바로 인조의 아들이 있어요. 아빠를 생각해서 청나라에게 복수하고 싶대요.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왕이야? 굉장히 효성스러워, 효심이 깊은 왕이죠.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막 이빨을 간다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효종이에요. 효종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북벌론입니다. 북벌론을 하기 위해서 군대도 다시 더 편성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산성도 정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군림하게 된 청나라를 정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벌 운동은 정말 운동이에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공격하고 싶다였지 실제로 공격하러 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청나라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특히 18세기의 실학자라는 불렸던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일단 베이징을 방문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오랑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자. 북한운동으로 변모하게 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나 박재화와 같은 18세기 이후에 실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눈여겨보고 북부로에서 북한으로 바뀐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청나라와 분쟁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은 간도라는 지역입니다. 간도는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 간도라는 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이 당시에 국가와 국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 너네 땅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살면 정확한 경계선을 알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여진족이 원래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간도 지방, 만주 지방에 있다가 청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중국 지역, 중원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디까지가 조선 땅이고 어디까지가 여진족의 땅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뒤에 조선국의 숙종이라는 왕 때 이거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비석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그 비석이 백두산에 세워지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인데 백두산의 경계를 정해놓은 비석이라는 뜻이고 문제는 여기 써있는 글자가 보면 서암록 동토문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가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겠죠.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토문이에요. 동쪽으로의 경계는 토문이라고 한다는데 이 토문을 두고 우리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장은 토문은 숭화강 옛날에 보면 발해가 바르겠던 그 강의 지류 조그만 물줄기가 토문강이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반면 중국에서는 토문은 두만강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이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이 서로 간의 이견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땅이 간도예요. 이 간도를 누구 땅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조선 후기 내내 다툼을 벌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가 되면서도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계란제국 시기에는 아예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 이법윤이 파견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간도가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봐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09년 때문이에요. 1909년에 간도의 문제를 둘러싸고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 사건 간도 협약인데 당연히 간도 협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냐면 첫 번째 중국이잖아요. 청나라와 두 번째 조선이 아니라 1909년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직전에 보면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사실상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사건인데 그 1905년 이후잖아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했던 시기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돈이 될 만한 철도를 부설하는 대가로 이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간도라는 땅이에요. 자, 일단 간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일본과의 관계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자, 일본은 앞서 얘기했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막부가 출현했다고 했죠. 그 막부 에도 막부예요. 그리고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달리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이 에도 막부로 조선에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 간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갔던 조선 통신사예요.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했던 문화사절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름이 통신사인데 나중에 개항된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의 문물을 보기 위해 갔던 사절단이거든요. 수신사, 청나라로 영선사 이런 사절단 이름과 흡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는 통신사, 개항 이후는 수신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있는 땅이 간도라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있는 땅이 하나 있죠. 외교 뭐 분란이 있는 땅은 아니지만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땅, 우리 땅이잖아요. 독도이죠, 독도. 독도 이야기 때 우리는 지지왕 때부터 신라 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자, 조선 시대에 독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조선 숙종때 인물이었던 안용복이라는 인물입니다. 신분은 높았던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 잡이를 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마구 침입해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무려 2번이나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안용복이라는 인물 또와 관련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05년 러일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이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가 처음 발견했네?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주장해요. 그런데 이미 근대적으로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열렸던 것은 언제였냐면 1900년에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기하는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을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가 그 땅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난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북벌에서 북하로 일본, 조선, 통신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토와 관련해서는 백두산 정립에 관련된 간도, 숙종 때 일본을 두 차례 방문했던 안용국의 독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강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 안녕!